제가 그 유치원 보냈거든요, 아들을. 근데 무슨 들어가기 전에 입시 설명회 같은 걸 오라고 했어요. 갔는데 교육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쫙 분석해서 알려주더니 지금부터 이걸 안 하면 바보이고 이렇게 약간 죄책감 씌우기를 시전하더라고요. 5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열차에 탔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이 어쨌든 대부분 비슷비슷한 거죠.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대입을 위한 거잖아요. 대학을 가는 것이 디폴트고 그걸 이제 안 가는 것이 어떤 내가 특이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여겨지지. 대학을 갈까 말까를 가지고 처음부터 고민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대학이란 어떤 이론화된 목표를 위해서 다들 이 사교육을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사회의 목표가 그만큼 다원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원화된 목표를 보장해 줄 만큼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게 어떤 징후, 증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또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사교육과 관련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자기소개를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주전공으로 전공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방구석 인문학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하고 있는 권동원이고 유이객터스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방구석 한국인 어느덧 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뭐 의대반도 대치동에 있다고 들었었고 7세고시까지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7세고시도 생기고 뭐 영유라고 표현하는 영어 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러한 점들을 문제점이라고 사회 문제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선 저희가 얘기해보고 싶은 건 이런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것, 사람들이 사교육 시장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왜 사회 문제라고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학생이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어떤 역량을 길러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있고 그걸 지원해줄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된다. 그래서 사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학원을 6개를 다니든 7개를 다니든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어떤 사회적 양극화 같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좀 돈이 많은 집에서 더 그런 걸 해주기가 좋을 테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문제 이상으로 더 나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사교육 행태가 문제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게 정말 가장 먼저 핵심적인 문제 같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걸 다닐 나이 때에는 이제 아이가 잘 판단을 할 나이가 아니니까 부모가 이렇게 대신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판단인지 왜냐하면 이 뇌의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과학적인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어릴 때에는 놀이를 통해서 두뇌가 발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꽉 찬 스케줄대로 무언가를 내가 되게 깊게 천착할 틈이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일을 수행해야 하는 체제가 그렇게 영유아기 때부터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이 어쨌든 대부분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대입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학벌주의가 점점 해소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고 대학을 가는 것이 디폴트고 그걸 이제 안 가는 것이 뭔가 어떤 내가 특이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여겨지지 대학을 갈까 말까를 가지고 처음부터 고민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대학이란 어떤 이론화된 목표를 위해서 다들 이 사교육을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사회의 목표가 그만큼 다원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원화된 목표를 보장해 줄 만큼의 어떤 제반 조건,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게 어떤 징후, 증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명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그 유치원 보냈거든요, 아들을. 근데 무슨 들어가기 전에 입시 설명회 같은 걸 오라고 했어요. 갔는데 교육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쫙 분석해서 알려주더니 지금부터 이걸 안 하면 바보이고 이렇게 약간 죄책감 씌우기를 시전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뭐 맞는 말도 있고 반대하는 말도 있고 있지만 그게 5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그 열차에 탔다, 이 친구가. 대입 열차. 네, 그 열차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내 기호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이미 줘버린 거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교육이 목적이라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든 뭐 재능이든 역량이든 이런 걸 키워주는 걸 텐데 방향을 줘버리고 여기서 승부 가르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소비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부모의 소비. 그러니까 쇼핑하듯이 내가 여기 이제 탁 보내면 비싼데 탁탁탁 보내면 부모가 만족감이 들지 애기들이 만족감이 들진 않잖아요. 물론 거시적으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이 친구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거지만 그게 과연 좋은 환경일까? 좋은 환경일까에 대한 의문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원 안 다니면 친구가 없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 만나려고 학원 가거든요. 아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어떤 분위기로 조장된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가 하니까 옆에서 하니까 그게 어떤 집단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거의 끼지 못하면 계속 뭔가 페널티를 먹는 거? 그러면 이게 방향이 자꾸 획일화되니까 내 아이의 방향이 내가 관심을 주고 이 친구의 방향을 뻗어나가 줘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그냥 토스해버리면 되잖아요. 서비스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교육에. 저는 왜냐면 제 자라온 배경이 사교육을 안 받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더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왜냐면 문제가 없다는 말에는 뭐냐면 결국은 시켜서 할 땐 저는 안 했거든요. 저는 기질상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밤잠 안 자고 식사 거르면서까지 뭔가에 몰두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내가 시켜서 만약 상상을 해보면 내가 저 버스에 타면 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부모가 요구하면 해야 되거든요. 자식은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자의가 아닌 타의로 망가져 있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 분위기는 다 걸로 뛰게 하는 건.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 같은 학원 다니는 애들끼리 돌아다니거든요. 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그 이제 숙제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숙제를 같이 해가는 과정에서의 친밀감, 추억,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끼리의 추억.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좀 알게 모르게 그 압박감이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그 운동을 하는 애들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마땅히 뭐 학원을 안 가면 뭐 집에 혼자 있기도 좀 애매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압박감이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다 가니까. 좀 슬프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저도 이제 영어 학원 이런 데 초등학교 때 막 다니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끝나면 그냥 데리러 오니까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게 슬픈 것 같아요. 학원을 안 갔다면 내가 뭘 했지? 생각해보면 딱히 또 할 게 없어요. 집에서 TV 봤겠죠? 이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또 일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 있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약간 막 육각형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정말 사교육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계신 분들은 예체능 학원도 막 보내고 하시거든요. 아예 과외를 붙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농구 과외도 있고 뭐 바둑학원 뭐 이런 게 제가 어릴 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되게 국영수에 이런 걸 또 끼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학생의 자발성이 충족이 안 되면은 저는 너무 좀 정말 어떤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는 그런 일이라고 좀 느껴져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다녔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학원을 좋아했었거든요. 저 영어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운동도 싫어했고 그래서 막 부모님이 태권도 학원도 보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운동을 거기서 했으면은 그로써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저한테 맞지 않는 그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제 성격적 방향을 어떻게 형성할지 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육각형 인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운동을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좋아하게 만들까? 약간 당근을 먹이기 위해서 카레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제가 요즘 이제 저는 연기자다 보니까 사람이 뭘로 움직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에 따라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의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결국은 내가 그 경쟁 속에서는 승리자가 되기도 하지만 패배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경쟁에 의한 패배가 자신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럼 결국은 아무리 아웃풋이 나와도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의미를 못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간이 그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의미 찾는 행위가 선행된 상태에서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놀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놀이라는 게 결국 계속 실패와 성공이 없는 거잖아요. 실패해도 재밌고 성공해도 재밌는 거잖아요.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은데 점수로 매겨지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나는 상대적인 어떤 포지션이다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위치를 계속 끊임없이 검열하는 그 시스템의 시작이 너무 빠르다는 게 그럼 완전 내재화가 되는 건데 그게 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나. 물론 퍼포먼스 잘 낼 수 있겠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케바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교육을 한다는 건 어쨌든 가정이랑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않는 어떤 수요를 위해서 사교육을 하는 건데 그 수요가 가정과 공교육에서
정말로 충족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질문을 하고 최대한 방법을 알아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사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부모들이 어린 아이랑 놀아주기 귀찮아서 핸드폰을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사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에 자신이 어떤 시간을 써서 아이랑 같이 좀 대화를 하고 학습 케어를 하고 뭔가 일정 관리를 함께 하고 이런 것을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맞벌이를 해야 해서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고 그러신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거를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룸이 그래도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식을 직접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은 주말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는데, 뭐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출석을 안 한다, 과제를 안 한다, 성적이 안 나온다,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학원에 이제 전임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정서적인 지지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뭐 집에 있는 TV를 좀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분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사교육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학생을 이렇게 던져놓은 다음에 내가 투자했는데 왜 아웃풋이 안 나오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자녀가 투자에 그것이 되는지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제쳐놓고 보더라도 그거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설정한 투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방임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이와 대화도 없이 일단 보내버린다는 건, 그리고 보내고 나서 본인이 보낸 그 결과에 대해 안 나왔을 때도 같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평가고 직선적인 형태로 대화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생이니까 아무래도 대치동에서 알바를 구하기가 좀 쉬워서 대치동 학생들을 좀 가까이서 볼 기회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치동식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공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혼자 생각하고 소화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대치동은 어떻게든 자료를 계속 줘서 학생이 쉴 틈이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강의에서 강사가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혼자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걔네가 깊이 생각하려면은 잠을 줄여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목표에 뭐 매진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고등학생 시기에 내가 혼자 어떤 깊이 생각하는,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것이 잠이라는 것은 정말 슬픈 현실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미 그 스케줄을 소화하고 나면 지쳐있기 때문에 더 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채로 그냥 다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글을 썼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제가 그러면 다시 되짚어줘야 돼요. 너가 이렇게 썼어 라고. 근데 저는 그 글을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썼고, 그걸 쓰고 나서 제대로 생각을 했으면 글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키워드 몇 개만 던져줘도 바로바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썼던가요?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고, 대학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입시 과정에서 분명히 왜곡되는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대학은 어쨌든 정말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어떻게 눈속임을 해서 이렇게 올려보내려고 해도 결국은 공부의 그 기본기를 지킨 학생들은 걸러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치동에서 많이 뽑히는 것은 사실 그것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대치동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지, 학원이 그걸 뭐 길러주는 것도 없진 않지만 그게 상당히 좀 왜곡된 방식으로, 되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길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치동뿐만 아니라 이 사교육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때 피드백을 통해서 이 투입을 다시 넣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피드백이라는 것이 조금 제거가 된 채로 계속 관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받고 시험을 보고 다시 공부를 하고 오답은 그냥 이제 대충 넘어가고, 이런 구조가 스스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이게 정말 물 만난 물고기를 만들어주는 구조지만, 의지가 없으면 뭐 산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치동에 얘가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를 저는 왕왕 봤어요. 그래서 사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이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사교육의 효용에 대해서 말한다면.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더 느껴지시겠네요. 그게 중요하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교육을 해주실 때도 이거는 우리 집의 경제 사정상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소통이 되게 원활히 이루어졌어서 제가 사교육에서 정말
따먹을 것만 딱 이렇게 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가정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되게 큰 현실이죠. 그 학생이 그런 방식으로만 사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치동이 만들어낸 서울대학교에 가기 위한 24시간짜리 매뉴얼이 있으면 아이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보내버리는 거네요. 예, 일단 대치동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과외를 맡기셨던 한 부모님도 대치동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다가 저한테 넘어오셨었는데, 그때 이유가 대치동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우리 애가 이런 방식으로는 국어를 공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죠. 본인이 쓴 글을 일주일 지났는데 키워드를 던져줘도 기억을 아예 못한다는 부분은 확실히 뭔가에 치여갖고 계속 쓰는 글들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걔가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루하루가 빡빡하니까 일주일 전에 쓴 글은 당연히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또 피드백 받는 구조는 일주일 뒤로 학원상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검증이 없는 상태로 그런 조교 인력들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대생이고 연세대생이고 고려대생이고 그러면은 일단 뽑아놓고 그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맡긴 다음에 정말 학생에게 개인화된 그런 플랜을 짜주기보다는 이날 어떤 선생님이 안 돼, 그러면 그냥 빵꾸가 났으니까 다른 선생님으로 채워넣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저는 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정말 뭐 잘 관리되는 학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치동에 있는 수많은 학원 중에서 그러지 않은 학원이 전 더 드물 거라고 봐요. 그 사교육이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고액의 비용을 쓰는 거고, 그렇게 이제 번외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인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어쨌든 뭐 대입이죠, 사실 대입 사관학교 느낌이 나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실제 교육이냐 이 질문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 사교육을 안 좋게 보는 이제 시선들은 물론 거기서 대학을 잘 가는 방식을, 수능을 잘 보는 방식을 배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맞추는 방식을. 근데 그게 잘못된 거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 모두가 그 열차를 타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그걸 안 타야 될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타야만 할 것 같은 전반적인 분위기, 안 타면 나고자야 약간 이런 분위기, 그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지 않나. 그게 뭐 학벌주의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아직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런 거지 않나. 그리고 그게 진짜로 근데 그리고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교육이라는 건 어쨌든 자신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가 많잖아요. 뭐 죽는 사람들도 많고 자살률도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되게 어린 나이. 그러니까 어쨌든 뇌 발달 시기에서도 관계가 그때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없고, 거기서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대로 그게 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교육이냐, 이게 진짜 공부냐,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다니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약간 안 다니면 안 된다. 네, 안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다니면 일단 뭐 친구가 없어서 또 학원에 간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불안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학생의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비단 자발성뿐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나오는 자발성인지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학생 입장에서도 친구들이 다 다니니까 내가 좀 불안하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을 간다, 집에 뭐 재력이 충분하고 그게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고, 어떤 중심을 잡고 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잡는 것도 인생에서 되게 큰 도전 과제잖아요. 이게 남들이 하는데 나는 안 해서 불안해라는 것이 언제까지고 그런 식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되게 이게 자신한테도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불안과 어떻게 내가 좀 조율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배우는 것이 정말 전인격적인 교육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불안하니까 사교육을 해야지라는 명제를 제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검정고시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검정고시를 함으로써 배우거나 얻었던 것이 뭐인 것 같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공교육 커리큘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되게 도정해놓고 있는 어떤 길이 있어요. 어쨌든 정해져 있는 학습 목표가 있고, 결국은 사회에서 너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해 라는 그 어느 정도의 규격을 정해놓고 이제 그 규격에 학생을 끼워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규격이 유연화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사회적인 무언가를 재생산한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갖는 기능 중에서. 근데 이제 그런 방식
방식으로 그렇게 노정된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래도 내가 한 명의 어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이 말이 사교육이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의 교육이란 말이죠. 이제는 사교육도 그냥 모두가 가야 할 그 길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결국 돌고 돌아 철학의 부재가 문제인 거네요. 어려운 것 같아. 대안이 없으니까 다들 선택을 또 하니까 그걸 진짜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 보편화된 시스템 밖으로 나가려면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도 없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피 말리는구나. 확실히 그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기보단 우리나라의 다양성 있는 모습이 학생들의 진로에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다양성의 부재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사교육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좋은 교육이 그러면